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언제나 새롭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또 좀 달라져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는 게 또 더 새롭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나가면서요.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성장 일로에 있다. 아주 중요한 기로를 맞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 식민 통치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국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교회도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부흥 운동이 있고요. 구령 사업을 전개했고요. 각지의 교회가 확장되었고요. 기독교계 학교들이 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전도의 효과도 커서 대부흥 운동 이후에 2만여 명의 교인이 증가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젠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외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놓이게 된 데는 단순히 일본이 우리를 독단적으로 점령하고 힘의 우위로 우리를 강압 조치해서 국권을 상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정세는 제국주의 하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죠. 이미 세계의 판도는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힘의 세력과 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는 영국의 대결이 이미 유럽에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크림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크림반도. 원래 러시아는 나라가 동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항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였죠. 산업혁명에서 뒤떨어졌던 러시아가 급속도로 산업화 정책을 이룬 다음에 취한 것은 해군력 강화였습니다. 물론 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농노 해방도 가장 늦었고요. 근대화의 발전도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러시아는 군비,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 가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우리가 흔히 터키 부르죠. 투르크 제국이 대제국이었다. 이제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 갑니다. 먼저 러터 전쟁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이때가 1860년대 무렵입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터키 침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영국이 개입하게 되고요. 또 영국이 개입하면 프랑스도 가만히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게 국제전쟁으로 벌어졌던 것이 바로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이 크림 전쟁 때 유명한 인물이 나타나죠. 하얀 옷을 입고 적군이든 아군이든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던 백여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이팅게일, 그리고 그를 이끌었던 앙리 뒤낭이라는 의사 이야기죠. 그리하여 이른바 그때 찾던 완장과 마크가 붉은 십자가, 적십자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 바로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제는 유럽 쪽에서 터키 쪽으로 남하하려던 것이 실패하자 극동지방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죠. 그 극동지방으로 눈길을 돌린 곳이 바로 우리나라 함경북도와 이어지는 연해주 쪽이었습니다. 청나라와도 중국과도 국경 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정하고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개설하고 계속적으로 남하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유력하게 눈길에 들었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한반도였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제는 열강들의 묵인하에 한반도와 중국의 일부를 조차하여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듯 보였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이른바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1895년에 산동과 타이완을 할량했던 일본을 세 나라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해서 쫓아내버린 것이죠. 이때 조선에서는 아하, 하늘같이 믿었던 청나라가 무너지고 이제는 러시아가 더 강한 나라인가? 라고 해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칠러 내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웨베르라는 외교 공사가 와서 민비와 아주 친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도 되죠. 이런 게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을사늑약 이후에 그 전후한 시기에는 긴박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1905년에 테프트와 카스라, 미국의 테프트 국무장관과 카스라 일본 외무상이 두 나라 사이에 묵게 단합을 하게 되죠. 미국은 필리핀을 조차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데 대한 상호 불간섭 묵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까지도 일본을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남하를 저지할 방법으로 일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러일 전쟁이 벌어졌고 이 러일 전쟁은 결국에 미국과 영국 등의 간접 지원 속에서 일본은 승리했습니다.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두 나라 사이에 강화 조약은 미국이 중재를 해서 맺게 된 것이죠. 포츠머드 강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다 뭘까요? 일본의 조선 한반도 지배는 이미 미국이 인정하고 영국이 인정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항복함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본이 동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헤이그 밀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등으로 분노한 민중들은 정민연의 의병을 일으켰고요. 1907년.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조직적인 투쟁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구리까지 와서 10,000여 명이 포진했습니다마는 총대장 이인영이 상을 당함으로, 부모의 상을 당함으로 낙향해버리고요. 허위를 중심으로,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해 보지만 조직적이고 정예화된 일본에게, 군대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합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의병투쟁도 또 그리고 테러 활동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인을 암살한다, 테러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우리로 볼 때는 애국운동이지 않습니까? 의열투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더구나 일본은 남한 대토벌작전, 1909년 이후부터 전개되는 비도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투쟁 의지를 완전히 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로 그리고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져서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전개된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 사건 중에 하나인 백오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오인 사건. 왜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나 하면 이때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인원이 105명이었기 때문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때가 합방 직후였습니다. 초대 총독으로 테라우치가 부임하게 되죠. 원래 예정된 총독은 통감이었던 이등방문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런데 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의회에서 저격 암살당했기 때문에 군인 출신이었던 테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총독은 서북지방을 순시 시찰하겠다. 전국을 순찰하고 순시하는 과정에 이제 서북지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는 상당히 조작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부임해 왔을 때, 자, 한반도, 조선에서의, 한국에서의 불만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고 식민 통치를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다면 한국 사람들을 그 성향을 분석해 보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의 기록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 투쟁 당시 이승만의 기록 속에 그들이 분류한 한국인에 대한, 흔히 말하면 일본인들은 불령선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불량한 조선인이란 뜻이겠죠? 네 종류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대다수의 민중들은 관인, 관리를 법보다 무서워하는 아주 양순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이완용이나 송병준처럼 일제히 주구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간도 쓸개도 다 팔아먹을 것 같은 친일 분자들을 두 번째로 분류하였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음주, 술 먹고 또 그리고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지식인들, 이들은 오히려 다루기가 쉽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식도 갖추고 소신도 있고 각기 지방에서 명방도 있는 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압제와 굴복에도 굴하지 않는다. 압제에도 굴하지 않는다. 강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는 신앙과 믿음을 따라 변함이 없는 가장 무서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네 번째 부류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조선 사람들을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군대보다도 어떤 세력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이들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가장 큰 적이라고 기록하고 고백한 기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 특히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식도 충만하고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냐? 서북지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북지방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본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김양선 박사는 과거 일제치하에 당한 기독교의 가장 큰 순환사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가 1911년은 백오인 사건, 두 번째가 1919년의 3.1운동, 세 번째가 1938년 이후 소위 말하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 이 세 가지를 일제치하, 일제식민치하 기독교 순환의 3대 사건으로 지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백오인 사건에 대한 내력과 경위와 과정과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강의해 드림으로 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